백강구 전투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리에 관한 이야기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백강구 전투가 벌어졌는데 당나라의 수군은 170척이 동원됐고요. 왜군은 1000척이 백세에 정박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백여연합군의 참패로 끝납니다. 이때 예병 27,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전선 400척이 불살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백여연합군은 참패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백제의 주의성은 이제 당에게 항복을 했으니 이렇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본 열도로 이 사람들은 태거 탈출하는 겁니다. 또는 망명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금강하구를 중심으로 이런 지역에서 백제인들이 탈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충청남도 주민들, 전라도의 주민들은 태거 탈출해서 일본 열도로 간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곳이 대마도죠. 그렇다면 대마도에는 당연히 백제인들이 방어체제를 구축하는데 664년에 기록을 따른 겁니다. 대마도 이끼섬 이런 데에는 말 그대로 수비병을 놓고 그다음에 봉화대를 설치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 열도의 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체제가 구축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바로 대마도입니다. 대마도에서도 아소안이라고요. 북섬과 남섬의 중간 지역에 가장 넓고 가장 복잡한만 우리나라의 다도해보다 더 복잡한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백제인들이 방어체제를 구축해요. 66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해안가에 있던 낮은 관가, 즉 전쟁주의본부를 쭉 내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 20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훅국과 공항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곳이 다자이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자이후시. 이거는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서경이라고 해서 일본의 서쪽 수도가 되는 것이고 일본 사람들이 신라라든가 당나라 지역으로 갈 때 출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장보고도 이곳에 들렸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핫가다만이 보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만이에요. 바로 낮은 관가라고 되어 있어서 처음에 주의본부가 있었던 것이고요. 옮겨가지고 우측 하단부에 가면 수송이란 글자가 보이죠. 물수자, 성성자. 수송 지나서 그 안쪽에 네모난 칸이 있고 대제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안쪽으로 쭉 가면서 일단 방어 시간을 넓히고요. 대야성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데 키성이 있었거든요. 양쪽에 높은 언덕이 있어서 성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협곡에 있는데 협곡 안쪽에 있으니까 나당연합수군이 상륙했다 할지라도 공격해서 이 안까지 들어오기 힘들겠죠. 그리고 바로 그 중간에 수송을 쌓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백제인들은 성을 쌓았는데 665년에는 장문국 성을 쌓았다. 이거는 지금 시모노세키 지역이에요. 쌓은 사람은 답발춘초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노성 대야성이죠. 키성. 이거는 유명해 쪽에서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대야성과 키성이 양쪽에서 마주보면서 지키기도 하고요. 이것도 축성한 사람은 오꾸라의 훅구리우라고 읽지만은 옥내복류죠. 그리고 사비복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제 달솔이에요. 12관동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직 중에 하나인 백제 달솔들입니다. 그렇다면 664년, 665년, 671년에 70년에는 나라까지도 성을 쌓았는데요. 시코쿠도 물론 있고 이런 성들을 쌓은 사람들은 백제 유민들이고 달솔의 주의하에 해양방어체제를 구축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역사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일본 열도로 탈출하고 또 나당연합수군이 공격할 것을 우려해서 곳곳에 방어체제를 구축하는데 이 성들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들은 사례에 나와 있는 큰 성들을 표시한 것이고요. 사례에 나와 있지 않은 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큐슈에는 신롱석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구조물들이 산 부근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것을 신적인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았었는데 또 가해랑 연관시키게 됐는데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시기에 쌓아진 산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성을 쌓은 겁니다. 백제 유민들이 당나라 군대와 신라 군대를 막기 위해서 신라 삼국통일을 간단히 보셨죠? 이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 열도와서 왔던 외국들 그들은 우리랑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늘날의 일본국의 마지막 토대를 이룬 사람들은 망백제 유민들입니다. 충청도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일본 고대 국가의 마지막 토대를 완성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완성된 게 아니죠. 다자 이후의 모습입니다. 석영이죠. 이것은 그 시기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완전히 정비됐을 때의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다자 이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당연합군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사령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폐허로 남아있는 다자위의 모습입니다. 건물 유적들이 보이죠? 터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면에서 보는 산이 우리말로 대야성입니다. 오노성이죠. 왜 대야성이라고 그랬을까요? 흔히 우리가 쓰는 용어잖아요. 대야성. 다시 접근해 봅니다.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이거는 그 이후에 전한테 불타 없어졌던 겁니다. 최근에 복원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발굴은 이미 그 전에 다 끝났습니다. 수성이에요. 수성대자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수성이라는 것은 물수자 성성자니까 물과 연관이 돼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어요. 대야성과 키이성을 사이에 두고 앞에 조그만 협곡이 있다고. 협곡의 가운데를 막은 겁니다. 제방을 쌓은 거죠. 차단성이에요. 제방을 쌓았는데 물수자가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죠. 어떤 구조냐면 제가 여긴 못 가져왔는데 이 안쪽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홑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땅을 파가지고 거원호를 만든 겁니다. 마른 호수가 되는 거죠. 감이 오죠? 그러니까 높이는 현재 13m 정도가 되고 길이는 큰 것이 1.2km고 그 외에도 조그만 수성들이 몇 개가 있지만 이건 제가 대제 큰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물을 닫아놓고 사이에는 목통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적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목통에 문을 열어서 물이 빠져나가면 수장되는 구조도 어떻습니까? 이게 664년의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비슷한 작전 떠올리지 않습니까? 월지문 장군은 살수됐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감찬 장군의 귀주됐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백제들이 곳에 갔을 때는 백제 양식으로 백제 산성들을 쌓은 겁니다. 성양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성을 만들었는데 이 구조는 우리가 썼던 것이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높이가 13m죠. 폭이 한 10m 정도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폭이 100m가 넘어요. 이거는 발굴 보고서요. 그래서 풍납토성을 마지막 단계 발굴할 때 제가 방문했습니다. 가서 이 수성 대제 얘기하면서 백제인들은 아마도 풍납토성의 성벽 밑은 폭이 더 넓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실질적으로 우리 상상할 데 없는 지금 40m까지지만 더 된 거라고 봐요. 당시 백제는 토목공학 능력이 뛰어났고 경제력도 풍부했다는 겁니다. 고구려는 말할 것도 없지만 다시 안쪽에서 본 겁니다. 지금은 나무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여기 보면은 구도가 나와 있는데 발굴 보석가 있으니까 여기에 목통을 넣고 목통으로서 물이 팍 빠져나가게 되면 자, 이게 어디냐면요 대야성이에요. 대야성에 올라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 뒤에 바로 이것이 핫가다 쪽이에요. 그리고 많이 있고 저쪽에 바다가 보이네요. 이게 82년도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82년도 겨울에 이곳에 가서 대야성을 찍은 겁니다. 정확히 나오잖아요. 대야성, 오노성이죠. 이 당시 때 여기 와서 성을 쌓은 망백제 유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으로 그걸 쌓았을까? 오노성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성문을 발굴하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오노성, 대야성입니다. 문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문지가 있는 곳이죠. 성문에 이렇게 석성을 쌓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건물지죠. 일본에서는 조선식 산성, 또 백제식 산성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는 고려식 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전형적인 일본의 성과는 달리 이것은 백제식 산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본 열도 가시면은요, 이런 역사 현장을 다니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을 알아야 된다. 일본을 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를 보면은 큐슈 북부에도 있고 서쪽에서 아리아케 유명을 통해서는 적을 막는 키성도 있지만 남쪽으로 가면 구마모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있는 성이 기쿠치 성이에요. 기쿠치 가와라고 강이 있거든요. 원래 후나마 고문을 비롯해서 백제인들이 상륙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에 기쿠치성을 쌓은 겁니다. 왜? 백제인들이 상륙하던 곳이었으면 나덕연합수군도 상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건이 좋으니까 항로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키성을 쌓은 겁니다. 이것은 다시 보고란 건물지인데 팔각 건물, 국각 건물들이 있어서
전형적인 백제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제사진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남아있는데 백제식의 축성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위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기성의 내부 모습입니다. 산 위에 이런 식으로 성을 쌓고 방을 했죠. 그러나 여기는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진 않고 아무래도 긴장감이 덜한 장소죠. 거기서 발견된 백제식의 와당입니다. 여기서는 백제와 연관된 유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그 당시 때 백제인들이 만든 기와입니다. 664년에 이미 대마도에 방어체제를 구축했지만은 667년에는 다시 대마도 아수안 옆에 이렇게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의 이름은 금전성이라고 합니다. 간에다 쳤죠.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83년도에 처음 봤고요. 이건 90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그 위에 발굴이 됐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죠. 또 이것은 2015년도쯤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안내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안이 쑥 안쪽으로 들어오는 곳에 높은 언덕이 있고 산이 있고 뭐 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산까지 좁은 길에도 전부 다 포장을 했겠습니까? 근데 금전성은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고요. 복잡합니다. 가니까 이렇게 성을 구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금전성적 지 이랬을 때 적자 밑에 있는 그 노란 곳, 이것이 바로 금전성입니다. 전형적인 백제식 산성입니다. 667년. 여기서 바다를 바라보면요, 정확히 부산과 거제도가 보이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정말 이런 일이 가능했었을까? 가능하죠. 저 여러분들에게 또는 학자들에게 늘 반문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규모의 군대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해전이 벌어졌었어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삼국사기 박혁거세년도부터 외인 외병들이 침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 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간 겁니다. 이게 더 많이 간 거죠. 당연히 66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군수물자 620년부터 병사들이 대규모 오잖아요. 그렇다면 이쪽서 갈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전쟁인데 일본 열도에서 외 구원군이 왔으면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나당연합수군이 일본 열도를 공략 안 하겠습니까?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학에서. 교과서에서도. 664년에 당나라는 광무종과 병사들을 파견해요. 대마도에 상륙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도까지 방문해서 압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전후보상 내정 간섭을 요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당나라가 백제를 점령하자마자 항복시키자마자 설칭이 뭡니까? 웅진도독부잖아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과 전후보상을 요구하죠. 그렇다면은 외국과 그리고 일본 열도로 탈출했던 백제민들은 방어체를 구축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났다는 기사는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도 통일신라와 일본 국간엔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지고 전쟁 준비에 들어가고 뭐 촉발 때까지 가기도 하죠. 강의가 끝나갑니다. 670년 삼국사의 기록입니다. 문망 16년인데요. 이때 외국이 국호를 변경해 일본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해가 뜨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삼았다고. 해가 뜨는 가까운 곳. 해입니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국인 히노마루, 태양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신화를 보게 되면 창세 신화에서 나옵니다만 아마데르스 오미카미가 하늘에서 있거든요. 태양이 여신이죠. 가에게로 추정되는 아마데르스 오미카미와 신라계로 추정되는 스사노 노미코도 간의 갈등 투쟁, 그리고 이후에 천선인 니니기 노미코도가 내려오죠. 이래서 일본이 시작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쇼토쿠 테자치할 때 율령 정치로서 국가적 체제를 갖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국은 이때입니다. 670년. 그렇다면 이때 일본국이 성립될 때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원래부터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당시 천황계와 혈연적 관계가 깊었던 이 백제계가 마지막에는 집단적으로 탈출한 백제인민들과 힘을 합쳐서 몇 번의 난을 거쳐서 드디어 안정되면서 일본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712년에 고사기, 720년에 일본 서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만드는 데는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그 다음 세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면 꼭 가보는 나라의 동대선, 이 건축을 하는데 토지부터 시작해서 발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동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제공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백제계 유민의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과 일본 숙명적인 관계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조화, 합일과 협력을 지향해야 되지만 언제나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만약에 양측이 경쟁한다면 승리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역학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고요. 일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일본국의 건강이 마지막으로 완성될 때 관현사라는 백제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고 건너간 많은 역사를 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사에는 사상도 신앙도 정치도 문화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이후에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고려 조선을 가면서 우리 전통 신앙, 전통 종교,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역사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한일 고대 관계사를 보면은 좀 복잡한 감정이 많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제가 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일 관계는 매우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짜로 일본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겁니다. 적을 이롭게 하면 적이다. 적이라면 적의 실체를 아는 것이 승리의 요체입니다.